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임영환의 한국사 강좌. 오늘은 드디어 이제 보니 한국사 이제 시작하네. 오늘은 한국의 구석기입니다. 한국의 구석기 문화입니다. 그 전에 먼저 이게 원래 첫 시간에 했어야 될 얘기를 지금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대학에서 한국사 강의할 때 첫 시간에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첫째,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다 저렇다, 사람은 이런 거다, 세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 세상은 항상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행동하잖아. 그러면 꼭 누가 그러는 거야. 우리 삼촌은 안 그랬는데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경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란 정말 특수한 존재라서 항상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경향성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인데, 이 강의하거나 개설서를 쓰거나 책을 쓸 때 항상 문제가 뭐냐면, 뭔가를 크게 얘기할 때는 항상 뭉뚱그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몇 세기의 농업 생산력이 계속 성장합니다 라고 얘기했다 칩시다. 계속이란 말도 중간에 텀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100년 동안이면 중간에 떨어진 해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보충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건 학설과 의견은 항상 다양해요. 그래서 논문이나 이런 것도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최신 학설이라고 항상 옳은 건 아니고, 새로운 자료를 갖고 썼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물론 제 의견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저도 틀릴 수 있고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모든 학설을 다 얘기하거나 특히 남의 학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건, 이런 오픈된 공간에서 하는 건 결코 저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양 강의의 목적이라는 건 꼭 누가 옳고 그르냐를 승부를 내려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떤 옳은 결론을 축적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지평을 넓힌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유튜브 아니라 대학 교양 강의라고 해도 원래의 목적은 내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석기 시대가 70만 년, 100만 년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통 이 구별하는 분들은 전기 구석기, 중기, 후기 구석기로 나누더라고요. 근데 이건 저도 이쪽은 전공이 아니라서 그냥 책 보고 정리하는 건데, 그냥 숫자만 봐도 끔찍해. 전기 구석기 70만 년에서 10만 년 전, 중기 구석기 10만 년에서 4만 년 전, 후기 구석기 4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 그러니까 이게 1만 년이라는 게 정말 석기를 캐다가 화성까지 가는 시대예요. 이거 제가 10년 전에 강의했으면 석기 깨다가 달까지 가는 시대예요 이랬을 텐데, 이제 거의 화성까지 가니까 벌써 또 화성이에요. 이게 또 10년 후에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돌 깨다가 명왕성까지 가는 시대예요 이러려나, 아니면 우주인하고 교류하는 시대예요 이러려나. 하여간 세상이 너무 끔찍하게 바뀌어서 이 10만 년, 70만 년 전이란 건 저도 솔직히 감이 안 옵니다. 하여간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도 좋겠어요. 이게 스케일이 커서. 이걸 지질학적 용어로는 전기 홍적세에서 후기 홍적세까지라고 해요. 홍적세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좌우간, 이 시기는, 이 홍적세라는 시기는 긴 빙하기가 있었고 중간에 간빙기가 있었다고 해요. 180만 년 동안 4번의 빙하기가 있고 중간에 간빙기가 있었다. 근데 이 간빙기라는 게 이어지는 게 수만 년이다. 그래서 어떤 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세상 원래 빙하기래. 근데 이게 잠깐씩 오는 180만 년 동안 4번 왔던 간빙기, 요게 한 번에 수만 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 간빙기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래서 이 빙하기의 특징은 물이 얼어붙으니까 바다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들었죠. 옛날에는 한국하고 일본 땅이 붙어 있었다, 심지어는 알래스카 저쪽이 붙어 있었다, 이러는데 바다가 왕창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저도 전에 그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아니었다. 하여간 해전 관계 이런 거 보느라고 그 서해안 지형도를 본 적이 있는데, 해저 뭐라고 그러지? 바닷속 지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서해가 침강해안이라는 게, 서해가 침강해안이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육지에 물이 찬 거예요. 그래서 남해는 좀 다른데, 서해안 지도 이렇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이런데 물이 차가지고 막 중간에 강 있고 하천 있고 이런 게 지도상으로 봐도 보여요.
그런 건 이제 좀 신기하더라고. 우리가 왜 석기 시대 구석기 유적을 보면 뭐 산중턱 같은 데서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옛날 사람은 이런 데 살았구나 그러는데, 만약에 그 바다가 쫙 내려가 있어가지고 저 서해안 대륙봉 지역까지 땅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찾는 그 석기들은 그 당시에는 정말 산골짜기에 살고 있던 그 흔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제 만화 같은 소리지만 구석기 시대 문명에 대해서 우리는 산골짜기에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이제 알아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세상에 우리나라 전부 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서해 바다 밑을 봤더니 구석기 시대에 대도시를 건설하고 살더라. 이건 좀 심했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정말 구석기 시대의 문명은 저 서해 바다 밑에 있고, 지금 우리가 캐는 동굴 속에 있는 거는 그 당시에도 산 속에 살던 이상한 사람 집단에 지금 이것만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간빙기가 언젠가 끝나고 또 우리가 다 죽고 이제 뭐 정말 10만 년이 지난 다음에 빙하기가 와서 바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서 뭐 엄청난 유적이 나와서 구석기 시대에 대한 이해가 다 바뀔지도 모르죠. 그때 우연히 이 영상을 본다면 나를 사람들이 존경해 주겠지. 그렇게 존경받아서 뭐하냐 싶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요한 건,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건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바다도 수면도 엄청나게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지역은 빙하기에는 산중턱 이상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구석기 시대가 길다 보니까 이 화석들이 나오는데, 이게 또 무지하게 다양한 기후대의 흔적과 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유물들이 꽤 나옵니다. 동물 화석은 주로 석회암지대에서 발견이 돼요. 그게 이제 뼈가 잘 보존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 지금 뼈들을 보면은 멧돼지, 사슴, 불곰, 오소리, 너구리, 이리, 여기까지야 뭐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야. 코뿔소, 코끼리, 표범, 하이에나, 동굴범, 동굴사자, 뭐 물소,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코끼리 상아는 충북대 박물관에 있어요. 그거 발견할 때 얘기 제가 들었었는데, 그 뒤로도 이제 조금씩 발견되지만 그때 이렇게 상아 나온 거는 뭐 그게 하여간 그 충북대 박물관의 보물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동굴곰이나 동굴사자 같은 건 지금 없는 것들이고, 그 충북대 박물관 같은 경우는 구석기 유물이 많은데 이제 거기 최고 보물이 상아. 그 다음에 이제 더 보물이 동굴곰하고 코뿔소가, 요즘 코뿔소 아니에요. 코뿔소가 이렇게 저기 비교적 온전한 모양 뼈가 나와서 그게 이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 읊어보면은 코뿔소라든가 코끼리, 표범 이런 것들은 대체로 아열대 기후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아주 추운데 한대 동물, 온대 동물, 아열대 동물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열대가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런데 중국도 은주시대 정말 고대로 가면은 그 은나라 사람들 이렇게 약간의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여기 막 문신하고 옷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완전히 아열대 문화예요. 그래서 중국도 왜 사망오제 시대라고 전설의 시대 보면 나무 위에서 집을 짓고 살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문헌 기록에 봐도 아열대 기후에 살았다라는 그 흔적이 남는 게 있는데, 아무튼 지구상의 온도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동굴의 이제 뼈들 보면 사람들이 사냥해서 잡아먹고 남긴 뼈가 있어요. 이게 특히 평양에 있는 만달리 유역에서 제일 많이 나왔는데, 거기도 온갖 뼈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한번 해봤더니 가장 많은 게 사슴뼈예요. 사슴뼈가 거의 30%다. 거기 진짜 쥐도 있고 별거 다 있지만은 역시 잡는 데는 사슴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 물소 이런 거, 코끼리 이런 거는 있어도 잡기가 힘들잖아. 그리고 또 사실 그거 잡아봤자 고기가 냉장고가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잡아봤자 오래 못 먹고 괜히 동물들만 꾀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딱 좋은 멧돼지도 좋은데 멧돼지는 사납거든. 그래서 역시 사슴이 착한 동물이에요. 우리나라가 사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라니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요즘 분들은 고라니가 원래 사슴하고 달라서 내 맛이 없다고 안 먹는데, 뭐 옛날 구석기 시대야 그거 가렸겠어. 먹으려면 다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사슴이 많고, 역시 우리나라가 사슴이 많아서 호랑이가 많은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도 그 호환이 제일 문제였는데, 호랑이의 개체수는 사슴양에 비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지형 보면은 호랑이가 많은 것 같지 않은 땅인데 사슴 살기 좋은 땅이어서 호랑이가 많았던 것 같고, 그거는 저기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전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구석기 유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저번에 식민사학 얘기를 했지만 이 식민사학하고 밀접하게 연결되는 게 이제 구석기인데, 식민사학의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구석기 문화가 없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니네는 자생적이 아니라 남의 거 봤다 보니까 구석기 없이 신석기로 들어가는 희한한 나라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구석기 문화가 없다라는 것을 사실 발굴을 안 했으니까 생각해 보죠. 조선시대까지 근대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도 뭐 이렇게 구석기 같은 거 발견할 수가 있겠죠. 있다고 해도 그걸 뭐 기록에 남겨놓고 이렇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조직적인 발굴을 아직 안 하다 보니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없는 거지. 그런데 약간 없다고, 그걸 가지고 발굴도 안 해놓고서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1933년에 함경북도 동관진이라는 곳에서 철도 공사 중에 뼈가 발견됩니다. 근데 그것도 무슨 조그만 뼈가 발견됐는데, 아무튼 그걸 보고 학자들이 가서 1934년에 발굴을 해서 동물뼈하고 유물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걸 했던 사람이 몰이라는 양반이었고, 1941년에 나우라 노부오라는 사람이 논문으로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본 애들은 이미 이게 뿌려놨단 말이야. 한국에 구석기가 없다. 근데 그게 그냥 없다 뭐 이랬으면 있네 이러면 되는데, 그 없다를 가지고 이제 뭐 조선 민족이 어떠니 뭐 민족성이 어떠니 이걸 다 뿌려놨으니 그걸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63년에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라는 곳에서 정식으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이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다음 해인 1964년에 공주군 석장리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1년 차이로 남북한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잠깐 여담을 얘기하면, 이 최초로 발견됐던 함경북도 동관진 이쪽 유적은 이게 동명대로 갔다가 또 어떻게 굴러가서 미국인 소장자한테 갔대요. 이거는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는 뭐 이거 유물 복원 한국으로 올리고 이런 거 할 때 세트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고 하네요. 그거 전에 한번 전시도 했다는데 저는 그때 못 가봤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963년과 64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구석기 유적이 발견됩니다. 그 뒤로 남한에서 이제 40여 개가 넘는 유적이 발굴됐고, 지금은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꽤 많은 유적이 발견됐고, 실제로는 구석기는 이제는 뭐 노천에서도 많이 나와요. 솔직히 저는 이제 볼 줄 모르니까 전문가분들은요, 어디 가다 보면 하나 주워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흔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원래 일상용으로 잠깐 쓰고 뭐 현장에서 만들어 쓰고 버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석기 유적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뭐 집단으로 뭐 동물뼈도 나오고 좀 살았던 그런 데 나와야 유적이라고 하고, 지나가다가 뭐 하나 나왔다 그래갖고 유적이라고는 안 해요.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 중에서 제일 시사성 있는 건 역시 최초였다는 공주 석장리,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전곡리, 이거는 또 유적 자체가 세계적인 유적이어서, 석장리는 어쨌든 대한민국 기준에는 최초여서, 이래서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신기한 게 이 둘 다 우리나라에 발견한 게 아니에요. 석장리 유적은 위스콘신 대학의 박사과정에 있던 엘버트 모우라는 부부가 1963년에 한국에 왔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돌아가시는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당시 한국에는 아무도 이게 구석기 유적이 없다 이러고 살고 있을 때고, 사실은 뭐 별로 돈도 없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정말 가난하니까 뭐 발굴한다 이런 걸 정말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이 엘버트 선생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먼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뭐 그 사람들도 박사과정이니까 돈이 있었겠어. 그래서 뭐 이러다가 또 연대가 뭐 미국 쪽하고 관련이 많은 학교니까 와서 부탁을 했나 봐. 자기 좀 이렇게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프로필 같은데 그 사건 적은 거 보면 뭐 연세대학교에 뭐 연구교수로 와 있던 그랬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들은 바로 그게 아니라 통사정을 해갖고 연대에서 방 하나를 내줬는데, 그 방이 뭐냐면 그 옛날 문과대학, 지금은 그 본관으로 쓰죠. 거기 그때는 이제 수의실이 있었어요. 정문에 딱 들어가면 현관 옆에 그 경비 아저씨가 서 있는 그 조그만 방, 그거 하나를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야전 침대 놓고 살면서 우리나라를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60년대 초반이니까 제대로 정말 뭐 길도 없었는데, 근데 거기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 그 공주 석장리 가보면 거기가 참 교통편, 지금처럼 자가용 타고 다니는 시대도 아닌데, 하여간 강변에 가서 툭 하다가 그걸 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외국인들은 발굴권이 없어요. 그래서 연대에 와서 내가 이런 거 찾았다고 부탁을 했더니 그때 연대 전임으로 계시던 손봉희 선생이 원래 조선시대 전공자이셨는데 그분이 이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대에서 발굴을 하게 되면서 공주 석장리 유적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손봉희 선생님은 그때부터 이제 고고학으로 전향을 하셔가지고 늦게 했는데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유학도 갔다 오시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고고학계 태두가 되셨어. 그렇게 해서 이 공주 석장리 유적이 발견이 됩니다. 해방되고 나서 구석기 문화가 없다 이러다가 이게 나오니까 정말 이게 민족적 자존심, 자부심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전에 식민사학 할 때 말씀드렸지만 50년대, 60년대에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크게 잘못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좀 이렇게 부당한 비난을 받는 게 뭐냐면 그 일제시대 때 배웠던 그 학문의 성격에 대해서 그분들이 민족주의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뭐 친일 경력이 있니 어쩌니 그래도 또 그분들도 또 나름의 민족주의자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학문이라는 걸 아직 어떻게 뭐랄까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엄격하게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지 좀 상식선에서 잘못된 게 많았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거는 증거가 없어 말하지 않는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석기 유적이 발굴되지 않았으니까 한국에는 구석기 문화가 없다. 이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민족성이 그래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정말 샅샅이 발굴을 했는데 구석기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왜 구석기가 없을까? 또 설사 구석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민족성이 그래서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왜 그때도 얘가 바다였나? 뭐 이런 하여간 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분들 저도 그때 직접 이렇게 직접 이제 내가 학교 들어갔을 땐 이미 이제 1세대 분들 안 계실 때니까 건너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런 얘기로 이제 논리를 피신 거예요. 학자는 증거로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은 이상은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저뿐이 아니라 저 위에 선생님, 그 다음, 그러니까 옛날 그분들의 제자 선생이고 나한테는 스승님 뻘인 세대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왜냐면 과학에서는 그래요. 과학에서는 가속도의 법칙을 못 찾았어요. 있는 것 같은데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물리학적으로. 그럼 그걸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이제 과학에 대해 그래요. 근데 사람 사는 얘기인데 구석기 증거가 없으면 구석기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신석기 있는데. 애가 있는데 아버지는 있고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 어쨌든 어머니가 없는 애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어머니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에서 증거가 없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는 어머니가 누군지 모른다고 해서 어머니가 없다라고는 안 되는 거야. 그 정도까지는 해야 돼. 어머니도 계시겠지. 다만 그 어머니가 얼굴이 이렇게 생기고 성이 박씨고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증거주의인데 증거주의를 잘못 해석했던 거죠. 그런 어떤 상식선의 문제가 나중에 또 이렇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오픈 마인드가 없었던 거. 자기가 배웠던 자기가 옛날에 그게 일본이 만들었던 뭐가 만들었던 이거 자기가 만든 배운 건 이거다고 해서 우기고 있었던 게 우리 학계의 과거 우리 선생님들의 잘못된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석장리가 발굴됐을 때도 구석기 유적이 있다고 그랬더니 학계 일각에서는 아니다. 왜냐면 발굴엔 시간이 걸리고 보고서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나라엔 구석기 문화가 없어. 이렇게 말 안 되는 주장을 막 하니까 이게 이제 신문에 터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봐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거기다가 가뜩이나 구석이 없다는 기분 나쁜데 그래가지고 그때 있다고 하는 쪽은 스타가 되시고 이래갖고 석장리 유적이 매스컴도 많이 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인 거기 이제 석장리 박물관도 있고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공주 가시는 분은 공주가 의외로 볼 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꼭 들려보시기를 권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에 구석기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끝나게 됐어요. 두 번째, 경기도 전곡에 있는 전곡리 유적은 이게 왜 대단하냐면 세계적으로 단일 지역에서 그러니까 구석기가 이렇게 많이 발견된 데가 처음이라고. 근데 이게 지금 정확히 얼마나 나왔는지를 모르는 게 구석기 유적이 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별로 없는데 그 프랑스의 솜강인가 그쪽에 이렇게 많이 나왔대요. 그게 세계적인 유적이었는데 어느 날 전곡리에서 발견된 날부터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외국에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외국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비행기 타고 와서 다니는 거야. 근데 구석기 돌도끼라는 게 한참 파여 나오는데 여기도 그냥 걸어 다니면 나오고 밭 캐면 나오고 그랬대. 그래서 진짜 외국인들이 와서 그거 주워서 기념으로 가져가고 그랬다고 그러다. 원래 그건 불법인데 그때만 해도 이런 게 뭐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니까 학자들도 가고 공부하는 사람도 학생도 가고 기념품 저희 선배들도 이거 주워서 사람 꽤 있어.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불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간 그때만 해도 그냥 막 주워. 그러다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발굴을 해서 이제 엄청나게 발굴을 했고 지금 이제 거기 또 엄청나게 거대한 그 저기 유적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데라서 여러분 시간 나서 보시면 절대 후회는 안 할 거예요. 굉장히 넓고 그리고 뭐 마당에는 그냥 원시인들 생활 터전도 만들어 놨고 뭐 하여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튼 세계적으로 이렇게 구석기가 많이 나온 지역인 건 맞는데 워낙 그 전에 많이들 캐가가지고 정식으로 몇 개나 나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식으로 발굴해서 얻은 것보다 사람들이 가져간 게 더 많다는 소문도 있는데 뭐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이 유적도 미국산에 발견을 합니다. 주한미군으로 왔던 그렉 보웬이라는 양반이 계셨는데 이분이 원래 대학원생 고고학 전공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학비를 벌자고 미군에 입대했다가 주한미군으로 왔대요. 근데 이분이 또 이제 한국 여성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곡리 그 유적지가 원래 그 미군 부대 자리였어요. 그래서 거기 미군 부대 자리였나 미군 부대 옆인가 하여간 좀 군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인하고 이제 피크닉을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왜 요즘 그 저기 알코올 버너 이렇게 해갖고 가면 고기 구워 먹고 이게 참 산에 가는 즐거움이었잖아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제 또 탁 가서 그럴 때는 남편이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놓고 올려놓고 고기 구울 이제 부엌을 만들어야 되니까 돌멩이 찾으러 다녔는데 부인분이 이제 남편분이 이제 집에서 고고학 이런 거 돌도끼에서 사진 책 같은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부인분도 가끔 보셨나 봐요. 그러다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 남편 책에서 본 것 같은 돌멩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고 사실은 한국 분이 발견한 거 맞네. 부인이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보더니 좀 펄쩍펄쩍 뛰더래. 그게 아마 주먹도끼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는데 그 전곡리가 그 구석기에 보고다 보니까 순식간에 자꾸 그랬나 봐. 그래서 이게 전곡리 유적이 알려지게 됐고 어느 날 세계적인 유적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불행하게도 조금 일찍 돌아가셨고 부인께서는 얼마 전에도 한국에 왔던 것 같은데 하여간 좀 이렇게 한국과 교류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그게 북이 몇 도래더라. 북이 몇 도까지는 아슐리안 석기라는 게 뭐 북이 몇 도 이상에서 나오고 몇 도 이상이 안 나온다 이런 원칙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은 하나의 경험적 데이터로 해야지 합리적인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현상 그럴 수가 있어요. 발굴을 했더니 여기서는 이것만 나오고 여기는 이건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일단 가설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단정해서는 안 되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발굴이 좀 덜 됐을 때 화살촉 같은 걸 많이 발굴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살촉이 몇 개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데이터를 냈더니 이 화살촉은 백제 화살촉이고 저 화살촉은 고구려 화살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설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촉을 보면 이게 백제 고구려가 나눠질 수가 없는 거야. 차라리 진짜로 뭐 38도선 이남에는 철광이 하나도 없다. 지금도 없어. 진짜 없다 쳐. 그래서 신라나 백제는 나무 화살촉을 쓰고 돌 화살촉을 쓰고 고구려는 철촉을 썼다. 그거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기도 철광이 있어. 저기도 철광이 있어. 그 화살촉이 발견된 걸 보면 그 기능적이라면 옛날 사람은 아무 생각 없나? 그게 갑옷 관통용 뭐 대인 살상용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화살촉도 여러 개를 쓰고 한 사람도 여러 개를 구비하고 다니다가 기능성으로 써요. 마치 요즘에도 소위탄 있고 뭐 철갑탄 있듯이 옛날 화살도 다 종류대로 써갖고 기능적으로 삽니다. 그러면 저쪽에 보면 이게 기능적인 화살이야. 그럼 고구려는 철갑탄만 쓰고 백제군은 소위탄만 썼다. 이것도 웃기는 얘기잖아. 그러면 백제 지역에서 소위탄이 나오고 고구려 지역에 철갑탄이 나오고 쓰면은 이때 총알이 철갑탄도 있고 소위탄이라는 게 있었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발굴을 워낙 조금 하다 보니까 여기선 이게 나오고 여기선 이게 나오고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로 얘기하는데 증거가 안 나왔지 않니라는 말로 덮어 씌우면 안 돼요.
철갑탄 나오고 소위탄 나왔다고 고구려는 철갑탄만 쓰고 이쪽은 소위탄만 썼다는 건 증거주의가 아니라 그냥 상식 무시, 상식 파괴 멍청한 거라고. 다만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지. 분명히 썼을 거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화살이 있었을 거다. 그러나 아직 이게 발굴이 진행이 안 돼서 정확하게 모른다. 그리고 어떤 비율적으로 고구려는 철갑탄의 비율이 높고 백제는 소위탄의 비율이 높았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아마 또 어떤 다른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고구려 쪽은 철이 워낙 많아서 애들이 갑옷도 철갑옷을 많이 하니까 철갑탄 비율이 높았을 수도 있고, 백제 지역은 아니었던 거. 아니면 그 소위탄이 발견된 지역이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철갑으로 중무장한 군대가 붙은 게 아니라 마침 그 전에서 밀란 이런 게 나왔고 전쟁이 나갔고 소위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산할 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만 그런 것들을 소설로 함부로 쓸 수는 없으니까 더 발굴하기를 기다려서 증거 설명을 하는 게 좋지, 그거를 마구 상상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역사 소설의 경계인 거지. 증거주의. 고구려는 철갑탄만 썼어. 백제는 소위탄만 썼어. 그럼 백제는 철갑탄 안 썼어요? 증거가 나오면 나도 백제가 철갑탄 썼다고 할게. 이거는 절대로 역사적인, 그건 절대 비역사적인 거죠. 인간을 무시하고 상식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그게 역사적인 게 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의 특징이 뭐냐? 우리나라는 일단 구석이 많이 나와요. 안 나오긴 없기는커녕 많이 나와. 왜? 우리나라 원래 돌이 많은 나라잖아. 그러니 구석기를 안 썼을 리가 있나? 엄청나게 많이 썼죠.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발견돼서 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구석기 유적의 가장 큰 특징,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적들이 층층이 나온다는 거예요. 공주 석장리 발굴했을 때 이게 세 개의 유래가 없어 이런 말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왜 세 개의 유래가 없다고 그랬냐면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 충동기 이렇게 한 곳에서 열 몇 개의 층에서 다 이렇게 유적이 나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오라고 그러는데 외국은 그런 사례가 없대요. 없다기보다 굉장히 드물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장소에서 철기시대 이렇게 다 전곡리도 이렇게 다 나오니까 이게 뭐냐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특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산이 많고 그 계곡이 족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도 어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데가 좋은 데가 뻔한 거야. 그리고 산이 정말 요렇다 보니까 제가 그 조선시대 마을에 가도요, 이제 딱 가보면 이 마을에 제일 센 집, 이 마을의 그 대장집은 저기 있었겠고 하는 게 딱 보이고, 왜냐면 이게 산 요렇게 되는데 배산 임성이라고 해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잖아. 요만한 언덕에 이렇게 집들이 딱 쓰면 거기서 제일 좋은 자리는 딱 한두 집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 뻔하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다기보다는 뭔가 정말 그게 부동산 문제가 날 수밖에 없는 땅이지 모르겠다. 좋은 자리 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구석기 유적, 신석기 유적이 딱 거기에 몰리는 그런 정말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게 우리나라 구석기 중에 중요한 특징이다. 이것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부족한 거는 댓글에도 적어주시고 하면 제가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따로 추가로 하든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계 구석기 유적은 여기까지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